MQ-28 고스트배트와 만나보세요. 이것은 가장 정교한 신형 공중전투 드론 중 하나입니다. 보잉이 설계하고 개발한 고스트배트는 기존 드론과 달리 조종사의 조작 없이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 자동화 기술은 매우 정교해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자신의 항공기 외에도 최대 세대의 고스트배트를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기체는 첨단으로 평가되어 미국 등 여러 나라 정부가 군사무기로 고스트배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이 기체는 2028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공중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신 드론 기술이 등장한 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죠. 모두가 드론이 전쟁의 미래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고스트배트는 기존의 초강대국이나 군사력이 강한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드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어디에서도 시험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드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에서 개발된 최초의 군용 항공기입니다. 이 혁신적인 드론은 물론 다른 나라들이 구매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호주를 항공 분야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드론을 만드는 것. 현재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드론들. 예를 들어 미국의 MQ-9 리퍼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는 쿼드콥터 스타일의 드론들까지 이 모든 드론들의 가장 큰 단점은 모두 인간 운용자가 원격으로 조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이지 않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 제밍 시스템이 드론과 조종사 간 연결을 끊어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적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인간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공중 비행체보다 훨씬 더 좋은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실수로 인한 드론 손실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한 민간 계약자가 프레데터 드론을 추락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는 드론의 착륙 장치를 접는 버튼 대신에 실수로 항공기의 엔진을 끄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손해였죠. 무인 항공기 설계자들은 2010년대에 차세대 전투 드론 설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드론이 인간 지시 없이도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에서 경고했던 헌터 킬러 로봇과 비슷하지만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스카이넷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망한 연구 방향은 드론의 조종을 지상에서 공중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인 항공기가 한 대 이상의 무인 드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조종사가 현장에 직접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변화하는 전술 상황에 따라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폭약을 실은 원격 조종 비행 폭탄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유인 무인 협동, 뭉티, 전투 협동 항공기, CCA, 그리고 자율 협동 프로그램, ACP 등이 있습니다. 호주인들이 사용한 용어는 로열 윙맨 드론이었는데 솔직히 훨씬 멋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는 F-35와 같은 단일 전투기가 최대 세대의 윙맨 드론을 조종해서 4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는 것과 같은 전투 능력을 제공하되 4명의 고도로 훈련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종사 대신 1명만 필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27 웨지테일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즉 AEWNC나 KC-30 공중급유기와 같은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항공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선 승무원 1명이 조종하는 윙맨 드론 편대가 이 항공기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열 윙맨 프로그램은 기존의 유인 전투기보다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적은 항공기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투 사상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모든 공군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보다 예산과 인력이 적은 소규모 국가들의 공군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호주 왕립공군이 등장합니다. 현재 호주 왕립공군은 전 세계에서 36번째로 큰 공군으로 총 24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공군 규모의 5%도 되지 않는 숫자로 태국과 베트남 공군 사이에 위치한 순위입니다. 다시 말해 규모가 꽤 작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할 때는 작은 공군이라도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 전투기 72대를 구매하는데 호주인은 $170억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는 약 1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전투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간접비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RAF가 드론 기술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라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보통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걸 압니다. 호주 국방부와 보잉 호주 지사 간의 파트너십이 탄생했으며 그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호주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직접 설계 제작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MQ-28은 기존 드론보다 다양한 개선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룰 만큼 충분히 빠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윌리엄스 FJ33 터보팬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속도는 마하 0.9, 항속거리는 2000L 이상, 그리고 고도 한계는 약 4만 피트에 달하게 되어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의 두뇌는 항공기 기수에 있습니다. 8.5피트 길이의 기수는 분리해서 지상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수에는 수행해야 할 임무에 따라 다른 임무 패키지, 전자장비, 그리고 탑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맞춤화가 거의 무제한 가능하며 해외 운용자도 필요에 맞게 특별 설계한 탑재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 항공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개선된 인공지능과 첨단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해 고스트베트는 이륙, 상승, 고도 유지, 착륙 등 대부분의 비행 제어를 스스로 담당합니다. 이는 상업용 항공기의 일반적인 자동 조종 장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고스트베트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투 공중 초계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자동으로 주변 지역을 스캔하여 적 항공기를 탐지하고 발견하면 추적하며 심지어 조종자로부터 발사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잠재적인 표적에 조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여러분이 휴가 때 타게 될 보잉 737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세부적인 지시나 안내 없이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고스트베트는 처음부터 혁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됐으며 최종적으로 한 대당 가격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한 발과 비슷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닙니다. 항공기의 대부분은 복합 수지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이 재질은 강하고 부식에 강하며 가볍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재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날개 후방 가장자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에서 파생된 것으로 역시 보잉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표적을 추적 고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복합 소재 덕분에 전체 날개 구조를 상부와 하부 두 개의 부품만으로 조립할 수 있어 이 항공기가 결국 조립 라인에서 생산될 때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 참고로 대당 약 200만 달러 정도인데요. 이 가격 덕분에 고스트베트는 유인 항공기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소모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스텔스 항공기와 달리 고스트베트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히게 하기 위해 전파 흡수 소재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잉은 이 항공기의 형태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서 미사일 방어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고스트베트를 매우 위험한 전투 상황에 투입하더라도 설령 격추된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냥 좀 번거로운 일일 뿐입니다. 무인기이기 때문에 조종사 손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체 자체도 충분히 저렴해서 손실을 대체할 예비 기체를 넉넉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보잉이나 호주 국방부, 누구도 드론 군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발 역사입니다. 공군 소규모 프로그램 DEF-6014는 호주 공군과 보잉이 충성스러운 윙맨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이름을 고스트베트로 바꿔서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보잉은 2019년 에드론의 실물 크기 모형을 제작했고 그 해에 열린 에벌론 에어쇼에서 전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경연으로 열리며 호주에서 최신 항공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제 보잉 오스트레일리아는 실제로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멜버른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드론을 ATS, 즉 항공기 협업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고 말씀드렸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우리 대부분이 집에 틀어박혀 사워도우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보잉은 ATS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2020년 3월에 외부 전원을 이용해 전원이 켜졌고 5월에는 멋진 보도자료와 이 기체가 앞으로 하게 될 임무를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시제품 엔진은 9월 처음 시동됐고 10월 자체 동력으로 움직였으며 12월엔 지상 활주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느린 지상 활주, 다음엔 빠른 활주 테스트를 했으나 속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그 기체를 실제로 공중에 띄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첫 시험 비행을 위해 ATS는 RAAF의 최고 기밀 시험 시설인 우메라 시험장 단지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호주 남부의 광활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에는 이런 넓은 지역이 아주 많죠. 2021년 2월 27일 드론은 처음으로 이륙해 미리 프로그램된 시험 비행을 하며 기체의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기의 조종사는 지상에서 성능을 모니터링했지만 그 외에는 기체가 설계된 대로 스스로 비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즉, 조종석에 사람이 없이 비행한 것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실제 하늘을 나는 데까지 단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항공기 개발에서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 항공기가 추락하더라도 조종사가 목숨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점점 진지해지면서 이 드론에게 이름이 필요해졌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멋진 이름이면 좋겠죠. 2022년 3월 21일 퀸즐랜드에 위치한 호주 공군 엠벌리 기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방부 장관 피터 더튼은 ATS가 공식적으로 MQ-28A 고스트배트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촌의 차고 밴드와 달리 그들은 단순히 멋있어서 그 이름을 고른 건 아니었습니다. 북호주에 서식하는 박쥐의 한 종인 마크로데르마 기가스는 펄 색깔이 옅어서 고스트배트라고 불립니다. 글렌 퍼거슨, 보잉의 제품 이사에 따르면 고스트배트는 무리를 지어 함께 탐지하고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토종 포유류입니다. 이 이름은 항공기의 센서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며 이 선구적인 역량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인용 끝. 이제 여러분은 퍼거슨의 발언에서 고스트배트의 공격 능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 개발 단계에서 무장을 전혀 탑재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스트배트는 정보 수집, 전자전 등 비폭력적 임무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유인 항공기와 미사일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해 목숨을 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디가드의 마지막 장면에 케빈 코스트너처럼요. 단지 폭발은 더 많고 휘트니 휴스턴은 덜한 버전이겠죠. 당신을 생각할게요. 하지만 고스트배트가 발전하고 보잉이 블록의 실험 단계를 지나 블록이 운용 단계로 옮겨가면서 누군가는 당연한 질문을 했겠죠. 밥, 이거에 미사일을 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2024년 7월 호주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호주 공군이 고스트배트의 다른 기능들 외에도 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앤서니 알바니시의 노동당 정부가 고스트배트를 전투 임무에 사용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는 야당인 자유당이 총리를 국방의 소극적인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025년 에벌론 에어쇼에서 보잉은 100번째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고스트배트로 공대공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우메라 시험장 상공에서 정교한 시험이 준비되었습니다. 세 대의 항공기가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이륙했습니다. 고스트배트, FA-18F 슈퍼호넷 전투기, 그리고 27 웨지테일입니다. 고스트배트는 슈퍼호넷과 합류해 편대 비행을 했지만 관제선은 웨지테일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후 지상에서 피닉스 표적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슈퍼호넷의 추적 컴퓨터가 표적 드론을 포착해 이 정보를 고스트배트에 전송했고 고스트배트는 자동으로 요격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 칠에 있는 관제서로부터 실전 운용을 가정한 사거리에서 표적을 공격하라는 승인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고스트배트는 북부에 장착된 AIM-120 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고스트배트는 미사일이 목표로 향할 때 유도 정보를 제공해 경로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테스트팀은 전체 과정이 고스트배트에게 4가지 명령만 내린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륙, 전투, 공중 초계 수행, 표적이 식별되면 요격, 그리고 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뒤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죠? 호주 공군과 보잉은 이번 테스트가 성공적이었고 고스트배트가 피닉스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드론이 격추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사람들이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 지상에서 환호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일부에서는 호주인들이 이걸 조작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논쟁이란 게 다 이런 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12월 8일 시험은 무인 드론이 가시거리 밖 공대공 미사일로 공중 표적을 성공적으로 파괴한 두 번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고스트베트는 단 8일 차이로 최초의 기록을 놓쳤습니다. 11월 30일 터키에서 제작된 바이락타르 키즈를 막아 자체 공대공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는 달리 터키 측 영상에는 실제로 표적이 명중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 소식통들은 이후 고스트베트와 비교할 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의견이 있든 호주 정부는 미사일 시험 결과에 확실히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9일 호주 정부는 고스트베트 프로그램에 14억 호주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세대 외에 보잉이 추가로 6대의 블록2 항공기를 생산하는 계약과 더 발전된 블록3 시제기의 개발을 시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 국방산업부 장관 팻 컬로이의 말에 따르면 고스트베트와 함께 협동 공중전의 미래가 바로 여기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호주가 협동 전투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MQ-28A 프로그램은 또한 더 강력한 자주국방 산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투자금의 70% 이상 이 우리나라에 남아 호주인들에게 첨단 기술과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회복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용 끝. 고스트베트 프로그램이 호주 국가 자부심의 원천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호주에서 독자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마지막 전투기는 1942년에 만들어진 CAC 부메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16주 만에 해냈습니다. 전시였으니 압박이 컸던 거죠. 멜버른의 한 공장에서 생산됐는데 그곳은 고스트베트 시제기를 만든 보잉 오스트레일리아 공장과 같은 부지였습니다. 80년이 지난 후 부메랑 전투기는 호주가 같은 시기에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에 사용된 강력한 엔진을 생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총 250대만 생산되었고 전투 투입은 드물었으며 주로 호주 본토 부대에 배치돼 성능이 좋은 전투기들이 일본군과 싸울 수 있게 했습니다. 호주 전쟁 내각이 자국에서 만든 유일한 전투기에 가장 전형적으로 호주적인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메랑과 달리 고스트베트는 항공기술의 최첨단으로 여겨지며 호주 공군과 보잉 모두 언젠가는 해외 구매자들이 고스트베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보잉은 퀸즐랜드주 투움바시 외곽에 9,000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생산시설을 착공했습니다. 웰캠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단지로 명명된 이 복합시설은 호주 공군과 해외 구매자 모두를 위해 고스트베트만을 전용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와그너 코퍼레이션이 건설할 예정인데 이들은 이름이 같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 용병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투움바에 기반을 둔 건설회사로 도시 내 거의 모든 것을 지었으며 고스트베트가 완성된 후 이륙할 것으로 보이는 투움바 웰캠프 공항도 이들이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고스트베트가 조립라인에서 생산될 때 어떤 해외 구매자가 이를 살지입니다. 아직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국가는 없지만 호주는 고스트베트를 영국, 캐나다, 일본,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군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망한 후보는 독일 연방군이었습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최대 400대의 충성형 윙맨 드론을 납품받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에어버스와 크라토스 같은 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호주 측은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인 디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라인메탈 에이지, 독일 최대의 방산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2026년 3월 보잉 오스트레일리아는 라인메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고스트베트를 독일 공군, 즉 루프트바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나치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불릴 뿐이고 루프트바페는 독일어로 공군을 의미합니다. 철명. 고마워 라이터.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 협정에 따라 라인메탈은 독일에서 MQ-28의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회사는 독일 군대의 기존 및 미래 지휘 무기 체계에 드론을 통합하는 작업을 조정하고 시스템을 국가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며 운용 유지 보수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용 끝. 물론 라인메탈은 단순히 친절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데스베어 등과 사업 중인 독일 파트너가 있다는 점은 고스트베트와 보잉의 이점이 될 수 있고 다른 유럽 시장 진출 기회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용 설명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는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잠재적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군은 외국에서 제작된 무기, 특히 항공기를 자국 군대에 도입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고스트베트는 워낙 인상적이어서 수년간 펜타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미 공군은 2022년부터 고스트베트의 개발을 주시해왔고 미 해군은 2025년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며 자체적인 CCA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고스트베트에서 방향을 틀어 2025년 미국 설계 드론 2대를 추가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하는데 이는 호주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스트베트로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고스트베트가 더 발전함에 따라 특히 작전상 효과가 입증된다면 미국이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체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답해봐야 합니다. 고스트베트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2028년쯤 호주 공군에 실전 배치된 이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입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스트베트는 기존 드론보다 자율성이 높아 조종사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비행하며 통제자의 명령을 기다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보다는 실시간 전략 게임을 더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종자는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목표물을 지정하고 클릭하면 드론이 나가서 명령받은 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F-35 전투기 한 대가 고스트베트 드론 3-4대와 함께 비행하며 조종사가 각 드론에 다른 임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한 대로는 지상의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타격하고 다른 드론은 전자장비로 적 레이더를 교란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드론은 적 항공기 감시 및 교전, 네 번째 드론은 적 영토 정찰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F-35는 다른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제한일 뿐입니다. 고스트베트의 모듈식 기능은 상황에 따라 거의 무한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전투기가 몇 대를 넘는 드론을 통제하리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의 비좁은 공간은 로열 윙맨 몇 대 이상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종 장치를 넣기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자신의 매우 복잡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톰 크루즈가 탑건에서 쉽게 해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드론이 E-7 웨지테일 같은 더 큰 항공기에서 조종된다면 전력 증폭 효과가 훨씬 커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웨지테일 내부에서 한 명의 운영자가 동시에 수십 대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치명적인 항공기 편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의자에 앉아서 전체 공중전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조종 시스템을 휴대할 수 있게 만든다면 비행기 화장실에 앉아서도 조종할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활동이죠. 드론 군집의 가능성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답할 수 없는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며 아마도 고스트베트와 같은 드론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답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교란을 이용해 모선과 드론들 사이의 연결을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였으며 해커팀들이 적 드론을 가로채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추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광섬유 케이블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용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른 비행기가 조종하는 드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각각이 수천 피트 상공에서 순항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상할 겁니다. 더 무서운 가능성은 드론이 적에게 탈취당해 조종자에게 역으로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실수의 복수에서 클론들이 제다이를 배신하는 하이테크 버전과도 같습니다. 스타워즈를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드론을 통제하는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나요? 현재 드론들은 해킹이 불가능한 정교한 소프트웨어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고스트베트도 유사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만약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미래에는 가장 진보된 소프트웨어조차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통제하는 항공기가 격추될 경우 어떻게 될지도 문제입니다. 모든 드론이 작동을 멈추고 추락할까요? 아니면 다른 항공기나 지상 통제소로 제어를 넘길 수 있을까요? 고스트베트는 이미 이륙을 명령하는 지상 발사 및 회수 담당자에게서
공중에 오르면 모선으로 제어권을 전환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항공기가 격추될 경우 다른 항공기로 제어를 넘기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최소한 드론 소프트웨어의 모선과의 연락이 끊기면 자동으로 기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DJI 드론도 할 수 있는 기능이니 보잉도 빨리 도입해야겠죠? 경쟁자를 평가하는 중입니다. 이 문제들은 고스트베트가 실전에 투입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잠재적 문제입니다. 호주 정부는 고스트베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2019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100억 호주 달러 이상을 투입했는데, 이는 호주 공군 전체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앞으로 수십 년간 자국의 방위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호주 경제에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공군만으로는 고스트베트를 항공 분야에서 널리 알릴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 대나 수천 대의 고스트베트 또는 다른 종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려면 경쟁 제품보다 뛰어남을 입증해 자국 군대가 고스트베트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 종류의 로열 윙맨 스타일 드론이 존재하지만 모두 개발 단계가 다르고 아직까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스트베트가 해외 구매자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맞붙을 상대는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가 제작한 XQ-58 발키리와 같은 미국산 드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에 처음 비행한 발키리는 이미 미국 해병대에서 로열 윙맨 드론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크라토스와 노스럽 그루먼이 제공할 계획인 최소 5가지 변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스트베트의 한 가지 이점은 발키리가 아직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설계된 다른 로열 윙맨 드론으로는 제너럴 아토믹스가 설계한 YFQ-42 다크멀린과 안도릴 인더스트리가 설계한 YFQ-44 퓨리가 있습니다. 두 기체 모두 초기 시제품 단계에 있으며 둘 다 미 공군이 2025년 자체 드론 프로그램을 위해 고스트베트 대신 선택한 설계입니다. 고스트베트의 유럽 경쟁자는 상업용 항공기 시장에서 보잉의 주요 경쟁사인 에어버스에서 나옵니다. 에어버스는 2024년 에윙맨 드론을 발표하며 독일과 스페인 공군 모두에게 로열 윙맨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에어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제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스트베트와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경쟁 기체는 이미 언급한 터키 회사 바이카르가 제작한 바이락타르 카즐라마입니다. 2022년에 처음 비행한 카즐라마는 터키어로 붉은 사과라는 뜻이며 고스트베트보다 약 일주일 먼저 자체 무장 능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현재 5대의 시제품이 제작됐으며 앞으로 쌍발 엔진과 초음속 등 다양한 변형 모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터키군 외에 카즐라마의 다른 고객에 대한 소식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각각 로열 윙맨 드론을 자체 개발 중이며 전용 제작 또는 기존 드론 개조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론들은 주로 자국 내 사용에 그쳐 고스트베트와 경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호주가 고스트베트를 그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제 2030년대의 공중 전장이 드론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MQ-28 고스트베트가 전 세계 공군의 주력 기종이 될지, 주로 호주에서 생산되는 무기로 남을지, 아니면 더 새롭고 더 뛰어나며 더 매력적인 무기에 완전히 대체될지입니다. 고스트베트의 지속력은 얼마나 많은 해외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다시 고스트베트가 효과적이고 저렴하며 각 군대가 필요로 하는 고유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베트는 장기간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특성을 지녔습니다. 분리형 기수의 모듈식 항공전자 시스템은 다양한 맞춤 구성을 제공하며 해외 군대 판매 시에도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기체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발전된 기술이 개발되면 값비싼 개조 과정 없이도 고스트베트에 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투움바에 있는 생산 시설입니다. 보잉이 고스트베트를 대량 생산해 매년 수백 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교체기와 부품 수급이 쉬워져 해외 운용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호주가 고스트베트를 $200만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잘 작동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려 하거나 애초에 큰 예산이 없는 전 세계 공군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기 쉬운 운영 체제와 간단하고 저렴한 유지 보수 체계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고스트베트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무기 체계는 전통적으로 제조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고 유지 보수가 가장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AK-47 돌격소총과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를 보십시오. 이 두 무기는 각각 도입된 지 79년, 4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 고스트베트가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무인기에 의해 대체되어 미래 하늘의 주력 드론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충직한 윙맨 항공기라는 개념도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드론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인간의 명령조차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전 자율 드론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국 가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신해 모두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도요. 다시 한번 터미네이터 영화를 참고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MQ-28 고스트베트는 무시무시한 기계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하늘을 지배할 수도 있는 드론이 탄생한 것이죠. 아니면 또 하나의 틈새 항공기가 되어 결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예스럽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직 미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투자한 호주로서는 이 항공기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의 경우 호주에 있는 적어도 몇몇 임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 쪽 동료들이 맡았던 최근 몇몇 프로젝트와 달리 재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발해도 안에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